예, 빨라지는 긴축 시기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죠. 금토이가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시장이 예측하긴 했지만 시장에서 반길 일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요. NH투자증권 강승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분석하고 갈게요.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내 금통위 전에 미국도 마침 그 FOMC 의사록을 공개했고요. 일부 조금 긴축 속도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연준의 판단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준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최근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알아서 다시 내려올 거다라고 보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 병목 현상이 해소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들이 연준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FOMC에서 얘기 나온 것들이 테이퍼링이 조금 더 빨라질, 그러니까 이미 시작은 됐고요. 테이퍼링의 어떤 속도를 조금 더 가속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논의가 실제로 있었던 것들이 의사록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테이퍼링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테이퍼링이 빨라지고 일찍 끝나면 결국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시장에 녹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유로달러 선물이라고 해서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내년도 2차례 연준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리 긴축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롬 파월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거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연임이 결정되고 나니까 스탠스를 좀 꼬리를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시장에서 좀 의아해하는 거죠. 오늘 금통위 얘기하겠습니다. 예, 금통위는 금리를 예측했던 것처럼 이제 올렸습니다. 올해 2번 올렸는데요. 시장은 예측은 했지만 반응이나 또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시장이 알고 있던 이슈였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한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채권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얘기는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다들 알고 있었고 이미 시장은 가격에 내년 1월 그리고 내년 하반기 한 번 더 해서 이미 1.50까지는 컨센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거고 사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금리 인상 여부가 아니라 이따가 11시 한 20분부터 진행될 총재 기자회견일 것 같습니다. 총재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톤을 유지할 거냐라는 것이 핵심일 것 같고요. 이미 1.50까지는 시장이 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총재가 임기 전에 추가 금리 인상의 신호를 강하게 줄지 혹은 동결의 여지를 열어둘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미 총재가 지금으로서는 경기보다 부동산 문제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콜을 한 만큼 추가 금리 인상의 여지는 열어둘 것 같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주간 단위로 부동산 지수가 피크아웃은 분명히 했습니다. 여전히 상승 중에 있지만 상승률 자체는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고 오히려 대선을 앞두고 너무 과도한 긴축 때문에 경기가 제동에 걸린다거나 혹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자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도 부담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8월, 10월 금통위보다는 톤 자체는 조금은 다운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2번 올해 올렸는데 앞으로 금리를 올릴까 얼마나 올릴까 이제 궁금증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주열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힌트를 좀 얻어야 되고요. 이주열 총재 또 고승범 위원장이 센 분이 와가지고 계속 기조 자체는 좀 그리 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사실은 투자자 입장이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더 미치는 거는 솔직히 국내 금리보다는 이제 미국의 이 통화정책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정된 테이퍼링이나 미국의 향후 금리 일정의 속도는 대충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좀 예측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 여부와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는 분명 다른 문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의 회복 속도가 오히려 한국과 달리 가속화되는 국면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때 경기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서비스를 소비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경기 회복 속도가 가속화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 1분기까지는 연준의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가 가장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실제로 인상이 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어렵다. 아직 내년도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고 오히려 1분기 혹은 2분기 초까지는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가 굉장히 불거지겠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둔화 우려들이 불거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철회되고 실제 인상은 23년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씀드려야 될 거는 22년의 동결을 보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인상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게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시점이 내년 1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2023년에서 내년에 올릴 것이 마치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됐는데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 쪽이 조금 병목 현상이 해소되거나 이러면 분위기는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조금 실제 금리 인상 속도는 시기는 내년 이후로 봐도 되지 않겠는가. NH투자증권 강승원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금통위 결정과 관련해서 금리 관련된 이야기 인터뷰했어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돈 잘 버는 증권단에게 듣는다. 지금 얘기한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FOMC나 금통위 얘기에서 또 주목할 섹터 전략까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 와 계셨어요.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얘기를 들었긴 했지만 한 의원님 말씀도 이제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촉발된 건데 네.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 금통위 결과도 그렇고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일단은 아까도 여기서 설명드렸지만 이번에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금리가 다시 우리나라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향후에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향후의 금리 경로 물가에 대한 전망 변화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월 의장이 이번 주 초였죠. 연인 소식이 확정이 되고 나서도 오히려 시장이 안도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했던 것 같은 경우도 여기야 좀 연관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라는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원래 사실 파월 의장이 했던 이야기를 복기해 보면은 이번에 월요일 날 했던 이야기가 고물가 현상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준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취하겠다.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던 건데 지금은 시장이 민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정부도 지금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보니까 기축류 동맹국이랑 같이 풀자는 정도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파월 의장 연임시킬 때니까 너희 중앙은행도 우리 정부에 따라서 물가 잡는 데 총력을 기울여라.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도 생각보다 연준이 빨리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지금 전망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추정컨대 테이퍼링 속도 증가 다시 말해서 지금 월 150억 달러씩 이제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12월 달에 아마 300억 달러로 늘어날 가능성을 이미 시장에서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도 금리 인상 확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이러한 건데 결국에 저희 투자자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거는 어차피 연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다들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되는 예측보다는 대응해야 되는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이제 유가 혹은 운임료 또는 공급난과 관련된 뉴스 플로우들 이런 것들을 추적하면서 이제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저는 12월 달이 정점을 찍고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테이퍼링 얘기하면서도 자산 매입 축소의 그 양을 조절할 수 있다고 사실 유동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빨아들이는 돈을 좀 줄이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좀 늘어나는 효과인데 이 상황인데
내년에 이제 테이퍼링 속도나 금리 인상의 속도는 결국은 지켜봐야 되고 네네. 인플레이션이 달린 거죠, 결국.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이 다 공급난이 언제 해결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근데 여부라고 그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네. 그리 비관적으로 보이면서 물가가 지금도 미국 많이 올랐는데 네네네. 뭐 5%, 6%에서 7% 쭉쭉 오르면서 더 부담감을 주기보다는 네. 조금씩 풀려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네. 이미 뭐 그 유가나 다른 네. 원자재 가격 네. 같은 경우도 이미 고점을 찍고서 아래쪽을 하향 안정된 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네. 또 뭐 신흥국들의 뭐 제조업들도 가동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뭐 내년도 초까지는 뭐 5에서 6%대 미국 네.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거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얘기죠. 네. 네네. 물론 뭐 기대감이기도 합니다만 상황을 네네, 맞습니다. 보긴 해야 네네. 됩니다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럴 조짐들이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막 치고 올라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물가 네. 상황들을 돼요. 그러면 어쨌든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조금 오르면 기술주 나스닥 훅 빠졌다가 또 간방 그렇죠. 같은 네. 경우는 그 금리 떨어지면 또 올랐다가 네네. 이렇게 좀 또 며칠 전에 이제 은행주, 성장주, 가치주가 오르다가요. 네네네. 방향 갈피 잡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네. 네. 일단은 뭐 성장주, 기술주, 네. 우리나라나 미국들은 다들 이제 금리에 민감하다라는 네, 게 그렇죠. 일반적인 인식인데 과거의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우리나라 금리 인상 그 기조 시기, 금리 상승 시기, 예를 들어서 2015에서 2018년도, 19년도 이때까지 봐도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네. 그때 제일 잘 나갔던 섹터 스타일은 성장주였습니다. 이러냐. 예, 결국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네. 결국에는 성장주들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실적 성장주들은 금리와 상관없이 주가가 좋은 경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게 어떻게 보면은 가치주나 뭐 금융주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실적 성장주가 더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금리 여기서 더 오르면은 성장주 빠질 때 그럼 팔아야 돼, 사야 돼 이러면 저는 사라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수혜를 볼 만한 우리나라 업종은 딱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은행주가 될 수가 있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도 시각을 원래는 좀 긍정적으로 봤다가 약간 중립으로 의견을 좀 낮춘 게 아무래도 정권의 정부 규제에 대한 좀 부담감이 다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공격적으로 담기보다는 그냥 관망하는 정도로만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네. 대한 우려가 있고요. 미국과 우리의 이 통화 정책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했고요. 저희 네. 오늘 주제는 그래서 어떤 섹터를 주목하며 대응할 것이냐. 네, 맞습니다. 지수는 네. 제한적이지만 그건데요. 반도체가 좀 앞으로 치고 나오고 여전히 기세는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눌렸던 또 뭐 NFT나 메타버스 2차 전지도 눌렸다 오늘 또 올라오고요. 그렇죠. 네네. 네. 섹터 전략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뭐 연말까지만 놓고 이제 한 달 네. 정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연말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IT 중심으로 한 대형주들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나중에도 뭐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지만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과 우리나라 IT 수출 대형주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깊거든요. 예. 데이터를 놓고 같이 역사적으로 추이를 그려봐도 미국의 소비 경기가 좋아지면은 우리나라 IT 수출주들 같이 좋아지는 이러한 국면들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뭐 갤럽이나 전미소매협회 이런 쪽에서 나오는 올해 연말 소비자들의 예상 지출 금액 같은 경우도 과거 평년 수준을 웃도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각에서는 아니 인플레이션 이렇게 높고 공급난도 있는데 소비자들이 어떻게 더 살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의 지출 의지는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사실은 볼 수 돈 있습니다. 소비를 못하는 것보다 뭐 네. 공급망 이런 걸로 인해서 물건이 제대로 안 가거나 가격이 오른 거나 이런 요인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아마 상원 통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이제 하원에서 얼마 전에 통과된 1.75조 달러 사회복지 예산안. 사회복지 예, 예산안. 이것도 이제 금액의 규모는 조금 조정될 수 있는데 통과는 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돈들의 대부분이 일반 미국인들의 추가적인 소득, 수입과 직결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이 예산안이 통과된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미국인들도 우리 올해 연말이냐 내년도 지급 사정 좀 나아지겠네 소비 좀 더 해볼까
라는 좀 인식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연말 소비 시즌 저는 뭐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굉장히 둔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예상보다 견조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연말까지는 IT 대형주들 위주로 포트를 한번 확대해 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도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 NFT 메타버스. 그 소비 얘기 조금만 더 하고요, 위원님.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섹터가 관심 있느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IT 대형주를 말씀하셨고 네네. 소비 관련한 건 저희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근데 미국의 소비가 좋아지면 오히려 국내에는 IT 대형주나 뭐 이런 쪽이 좋아지고 국내 소비주도 리오프닝이나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네. 못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의 소비가 좋아진다고 해서 국내 소비가 좋아지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그 연결고리가 연관은 아니네요. 없고 네. 이거는 약간 좀 역발상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네. 국내 같은 경우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네. 뭐 이제 정부에서는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은 내수 소비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리오프닝 주도 주가 같은 소비재들 주가들 보면은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된 측면들이 있고 내년도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다들 여전히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가 달리는 말 올라타는 거,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따라 사는 건 자신 없고 아래에 있는 거 잘 주술 자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IT 대형주 말고 네. 그 위드 코로나 업종 이쪽을 주가 빠질 때마다 계속 모아서 가시는 것도 내년도 상반기 놓고 봤을 때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하고 쪽에서는 있습니다. 주로 뭐 백화점 유통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맞습니다. 하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들이 어쨌든 현안으로 궁금해하는 거는 네네. 와, 이 메타버스 NFT 열기 게임주 이게 끝난 거야? 아니면 연말 물론 길게 보면 내년에도 메타버스 이런 네네. 것들은 트렌드로 갈 텐데요. 네네. 단기 변동성이 심해서 당장 연말까지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딱 분위기를 보면은 네. 그냥 저희 그 연말 회식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1차 회식은 끝났고 2차 회식 가기 전에 약간 밖에서 서성거리는 이러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NFT, 메타버스 네. 모두 다 좋은 건 아니고 정말 내년도에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는 업종들 그 종목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대형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그러한 종목들은 아직 뭐 내리기에는 지금 조금 늦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들고 가신 다음에 좀 버티시면은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일자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코로나 그건 여담이고요. 풀려있으니까. 여담이고 네. 아주 좋은 비교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좀 분위기로 악 올라갔던 거 탈락할 거 좀 탈락하고 그죠? 네, 그렇죠. 옥석 가리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나오는 그런 쪽. 주로 NFT는 주로 이제 게임의 플랫폼을 가진 업체들, 네. 뭐 이메이드가 앞에 있고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네. 것들이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내년도 실적 그 관련 사업에서 실적의 가시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말씀하신 그런 좀 게임 대형주들 네. 이게 여전히 그 NFT 메타버스 테마 내에서 주도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또 이제 특징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니까 지금 뭐 반도체 올라도 메타버스 때문이라 그러고 5G 네. 오르는 것도 뭐 메타버스 스치면 때문. 상한가라고 NFT 묻으면 상한가 막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광범위하게 이제 계속 봐야 될 거고요. 말씀하신 길에 마지막으로 엔터주도 좀 결이 좀 비슷하면서 좀 다른 쪽이 이제 엔터주인데요. 연말이나 뭐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터주는 어떻게 보세요? 뭐 엔터주는 뭐 메타버스 군에 포함되고 있긴 한데 그거는 네. 동시에 그 위드 코로나 예. 업종과 같이 또 테마와 연결이 되어 팬덤이고 있죠. 플랫폼이고. 네.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 코로나 추이를 보고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엔터주보다는 차라리 그냥 게임주들이 여전히 저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은 금리 상승 관련한 얘기하고요. 또 섹터 전략 잡아봤습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의원님 말씀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간에 뭐 지금 금리 인상, 뭐 인플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부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이나마 조금 뭐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에서 다행이고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쨌든 뭐 오늘 금리 인상 알긴 알았다. 발표했다. 그다음부터 쭉쭉 오른다. 뭐 그건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조금 눌릴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2977. 3,000 확보 참 어렵네요. 네, 코스닥은 3포인트가량 내려서 갑니다.
시장 공감 10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